새벽 5시, 마을은 아직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달도 울지 않는 고요한 시간, 대부분의 집들이 고요히 잠들어 있을 때, 김정순 73의 집에서만 부엌 불빛이 환하게 켜졌다. 정수는 이미 1시간 전부터 부엌에서 바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어젯밤 미리 쌀을 씻어두고 새벽에 첫 번째로 밥을 지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솥 뚜껑을 열어보니 윤기 나는 쌀밥이 완성되어 있었다. 이제 반찬을 만들어야지. 정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가스레인지 앞에 섰다. 어제부터 마음먹고 준비한 일이었다. 딸 수진이에게 가져다 줄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 먼저 고등어를 손질했다. 시장에서 신선한 것으로 골라온 고등어 2마리. 비늘을 긁어내고 내장을 깨끗이 제거한 후 소금물에 한 번 씻어냈다.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 고춧가루,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생강을 정성스럽게 섞었다. 손맛이 중요한 요리였다. 30년 넘게 해온 손맛이 있었다. 물을 어슷하게 썰어 냄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고등어를 올렸다.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준 후 물을 적당히 부어 끓이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새벽 부엌을 따뜻하게 채웠다. 이걸 먹으면 우리 수진이가 조금은 힘이 나겠지. 정수는 고등어 조림이 익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딸을 생각했다. 도시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사는 딸. 남편은 출장이 잦아 집에 없는 일이 많고 수진이는 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 그럴 때마다 정순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고등어 조림이 거의 완성될 무렵 정수는 다음 반찬을 준비했다. 멸치볶음이었다. 큰 멸치를 하나하나 손으로 따서 머리와 내장을 제거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정수는 마다하지 않았다. 딸을 위한 일이었으니까. 팬에 기름을 두르고 멸치를 볶기 시작했다. 바삭바삭 소리가 나도록 충분히 볶은 후 간장, 설탕, 올리고당으로 간을 맞췄다. 너무 달지도 짜지도 않게 딸이 좋아하는 맛으로. 깨소금도 뿌려야지. 깨를 볶아서 절구에 찧어 고소한 깨소금을 만들었다. 멸치볶음 위에 솔솔 뿌리니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마지막으로 나박김치를 준비했다. 이건 일주일 전에 미리 담가둔 것이었다. 무와 배추를 네모나게 썰어서 소금에 절인 후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로 양념을 했다. 시원하고 아삭한 맛이 일품인 나박김치였다. 정수는 하나하나 반찬을 작은 용기에 담기 시작했다. 고등어 조림은 국물까지 함께 담았다. 수진이가 그 국물로 밥을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이다. 멸치볶음은 밀폐 용기에 담아서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나박김치는 국물이 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장했다. 그 밖에도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말랭이까지 총 6가지 반찬을 준비했다. 딸이 며칠은 반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만큼이었다. 모든 반찬을 낡은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보자기였다. 몇 번을 기워가며 사용한 것이라 군데군데 해진 곳이 있었지만 정순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다. 보자기 안에 반찬들이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무게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 무게는 정순에게 부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무게였다. 딸에 대한 애정과 걱정, 손주에 대한 그리움이 모두 담긴 무게였다.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딸의 집까지는 버스를 3번 갈아타야 했다.
시골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험난했지만 정수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다녀왔다. 첫 번째 버스는 마을에서 읍내까지 가는 농어촌 버스였다. 새벽 첫 차라 승객은 많지 않았다. 정수는 맨 앞자리에 앉아 반찬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창밖으로 아직 어스름한 논밭이 지나갔다. 읍내에서 두 번째 버스로 갈아탔다. 시외 버스였다. 이 버스는 1시간 정도 타야 했다. 좌석이 딱딱해서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반찬 보따리를 품에 안고 있으니 더운 기운이 올라왔다. 하지만 놓을 수가 없었다. 소중한 것들이 들어 있었으니까. 세 번째 버스는 지하철역까지 가는 시내버스였다. 이미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다. 정수는 서서 가야 했다. 나이든 몸에는 힘들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달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모두들 피곤해 보였다. 지하철을 타고 딸이 사는 동네까지 갔다. 지하철에서는 다행히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2시간이 넘는 여행에 몸이 지쳐 있었다. 딸의 아파트가 있는 역에서 내려 10분을 더 걸었다. 정순의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솟아 있었다. 반찬 보따리를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가서였다. 발걸음도 처음보다 휘청거렸다. 73세의 몸에는 이런 여행이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만은 들떠 있었다. 곧 딸을 볼 수 있고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곤함도 잊혔다. 손주가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기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니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가렸다. 시골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바삐 걸어갔고 아무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다. 정수는 이런 곳에서 사는 딸이 때때로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어가며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보는 딸과 손주가 기대되었다. 딸의 집 앞에 도착했다. 문패에 적힌 박수진이라는 이름을 보니 괜히 뿌듯했다. 내가 키운 딸이 이렇게 자립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정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반찬 보따리를 다시 한번 단단히 움켜쥐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이 딸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이었다. 정수는 딸의 집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2시간 넘는 여행으로 지친 몸이었지만 곧 딸과 손주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마음은 설레고 있었다. 반찬 보따리를 한 손으로 들고 다른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정순의 손이 초인종 앞에서 멈췄다. 분명 딸 수진의 웃음소리였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평소 정순이 알고 있던 딸의 웃음과는 달랐다. 수진의 웃음은 늘 조심스럽고 차분했다. 어려서부터 그랬다. 남 앞에서 크게 웃는 일이 드물었고 웃을 때도 손으로 입을 가리는 버릇이 있었다. 정수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얌전하고 조신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웃음은 달랐다. 들떠있고 자유분방했다. 마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유롭게 웃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어딘가 감춰야 할 기색이 섞여 있었다. 비밀스럽고 조심스러운 기운이 느껴졌다. 정수는 귀를 기울였다. 혹시 텔레비전 소리인가 싶어서였다. 하지만 곧 그것이 실제 딸의 웃음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의 목소리였다. 수진아, 남편은 출장이라면서. 오늘은 우리 둘만이야.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친밀감이 묻어나는 톤이었다. 정수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 목소리는 사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사위는 몸집이 크고 목소리도 굵직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목소리는 전혀 달랐다. 좀 더 젊고 세련된 느낌이었다. 정순의 손에서 반찬 보따리가 미끄러질 뻔했다. 재빨리 두 손으로 붙잡았지만 심장은 이미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점점 커져갔다.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12월의 복도는 춥지 않았는데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쾅거렸다. 심장 박동이 귀에 울렸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문 가까이 다가갔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현관문은 꽉 닫혀 있었다. 대신 문틈 아래로 희미하게 그림자가 보였다. 두 개의 그림자였다. 하나는 분명 딸 수진의 것이었다. 키와 몸매로 봐서 틀림없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사위의 것이 아니었다. 사위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남자의 그림자는 좀 더 날씬하고 키도 사위보다 작아 보였다. 정수는 숨을 삼키며 한 발짝 물러섰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다. 다시 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욱 들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무언가를 마음껏 표현하는 것 같았다. 그 웃음소리가 정순의 가슴을 화살처럼 찔렀다. 날카롭고 아팠다. 지금까지 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이게 내가 키운 딸의 모습인가? 정순의 마음속에서 절망적인 생각이 올라왔다. 수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밤새 열이 나서 끙끙거리는 딸을 간병했던 밤들. 학교에서 상을 받을 때마다 누구보다 기뻐했던 기억들. 결혼식에서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 그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정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섰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였다. 반찬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뭔가 오해일 거야.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귀에서는 계속 그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오늘은 우리 둘만이야.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정수는 73년을 살아오면서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봐왔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안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또 다른 웃음소리. 두 사람이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정수는 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였다. 손주는 어린이집에 갔을 시간이었다. 사위는 출장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집에는 정말 딸 혼자만 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남자가 있었다. 정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 초인종을 눌러서 확인해야 할까? 하지만 어떤 선택도 쉽지 않았다. 만약 정말로 딸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었다.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돌아갈 수도 없었다. 정수는 복도 구석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마음은 복잡했고 몸은 떨렸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이 담긴 보따리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나? 딸을 위해, 딸의 가정을 위해, 손주를 위해. 모든 것이 사랑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랑이 독이 되어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 귀를 막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음악 소리였다.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에 맞춰 두 사람이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다. 정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뛰어들어갈 수도 없었다. 73세 나이에 딸의 이런 모습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반찬 보따리를 다시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딸에 대한 사랑과 걱정, 가족에 대한 희망이 모두 들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정수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설령 그것이 고통스러운 진실이라 할지라도. 손을 들어 초인종을 향해 뻗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다. 정수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다. 안에서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까까지 들렸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뚝 끊어졌다. 잠시 후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걷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인터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평소 딸의 차분한 목소리와는 달랐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진아, 나다. 엄마야. 정순이 대답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상시처럼 내려고 노력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약간 떨렸다. 엄마가 왜? 딸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다. 그리고 무언가 당황하는 기색도 있었다. 문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와 급히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소리가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다. 수진이 나타났다. 그런데 평소와 뭔가 달랐다.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여기 웬일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일부러 밝게 만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밝음 뒤에 숨겨진 긴장감을 정수는 놓치지 않았다. 정수는 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분명 평소와 달랐다. 화장도 다시 한 것 같았고 옷도 정리한 흔적이 있었다. 마치 급히 외모를 정돈한 것 같았다. 반찬 좀 가져왔지. 정수는 애써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를 들어 보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아, 그렇구나. 들어와, 엄마. 수지는 허둥지둥하며 보따리를 받아들었다. 그런데 그 동작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평소라면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라며 따뜻하게 맞이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서둘러 처리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수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순간 숨이 막혔다. 거실 안은 급히 정리된 흔적이 역력했다. 소파 쿠션들이 삐뚤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는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무언가를 급히 치운 것 같았다. 그런데 무엇보다 정순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소파 위에 놓인 물건들이었다. 와인잔 2개가 있었다. 아직 와인이 조금 남아있는 잔들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자의 재킷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정수는 그 재킷을 알아보았다. 사위의 것이 아니었다. 사위는 보수적인 스타일의 검은색이나 회색 정장을 주로 입었는데 이 재킷은 갈색이었고 스타일도 달랐다. 젊고 세련된 느낌이었다. 아, 그거는 수진이 황급히 재킷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입을 벙긋거렸다. 정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와인잔, 남자의 재킷, 급히 정리된 거실, 당황한 딸의 모습.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다. 엄마, 차 한 잔 드릴까요?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나올 말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을 무마하려는 것처럼 들렸다. 그래. 정수는 짧게 대답하고 소파에 앉았다. 와인잔이 있던 자리 바로 옆이었다. 와인 냄새가 은은하게 났다. 수진이 부엌으로 가는 동안 정수는 거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테이블 위에는 꽃이 꽂혀 있었다. 평소에는 없던 꽃이었다. 그리고 음악이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악이었다.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 정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73년을 살아온 경험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부엌에서 수진이 찻잔을 들고 나왔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왜 미리 연락 안 하고 오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평소라면 엄마가 언제든 오셔도 되는데 뭘 이라고 말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깜짝 선물 주려고 그랬지. 반찬도 만들고.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깜짝 선물을 받은 건 나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 그렇구나.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었다. 준호는? 정순이 손주 이름을 부르며 물었다. 어린이집이에요. 오늘은 늦게 끝나거든요. 그래? 남편은? 정순의 질문에 수진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다. 출장이에요. 지방에 나갔어요. 언제 갔어? 정순이 계속 물었다. 별다른 의도는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수지는 점점 긴장하는 것 같았다. 어제요. 3일 정도 있을 거예요. 수진의 대답에 확신이 없었다.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다.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충분히 알았다. 사위는 출장을 갔고 딸은 집에 혼자 있어야 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남자가 있었다. 오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 수지는 계속 어색해했고 정수는 마음속으로 복잡한 생각을 했다. 딸과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수지는 자꾸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갈 거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나 있으면 불편해. 정순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버스 시간 때문에.
수지는 변명을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오후 6시쯤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다. 사위가 돌아온 것이었다. 여보, 다녀왔어.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곧 현관에서 멈춘 것 같았다. 아마 정순의 신발을 보았을 것이다. 어머니 오셨네요. 사위가 거실로 들어오며 인사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정말로 출장을 갔다 온 것 같았다. 그래, 반찬 좀 가져왔어. 정순이 대답했다. 그리고 사위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피곤해 보였다. 정말 일을 하고 온 것 같았다. 그렇다면 수진이 오늘 낮에 만난 남자는 누구였을까?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정순의 마음은 무거웠다. 사위는 출장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했고 수진은 일상적인 대화에 참여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다. 이 평온함 아래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수진아. 정순이 조용히 딸을 불렀다. 사위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네, 엄마. 내가 오늘 낮에 웃던 그 목소리. 정순이 말을 시작하자 수진의 표정이 변했다. 순간적으로 창백해졌다. 그건 엄마가 아는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정순의 말이 끝나자 부엌이 조용해졌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들렸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거실에 있던 와인잔, 남자 재킷. 모든 걸 봤다. 정순이 계속 말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수진이 무릎을 꿇을 든 몸을 떨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저는 누구야? 그 남자는 누구야? 정순이 물었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그때 거실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수진이 뭐 하세요? 사위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울고 있는 수진을 보며 당황했다.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사위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빛만 흔들고 있었다. 정수는 사위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세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수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딸에 대한 믿음, 가족에 대한 신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서지고 있었다. 부엌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사위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민수야. 정순이 사위를 부르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다. 네, 어머니. 민수가 대답했다. 아직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정순의 말에 민수는 부엌 의자에 앉았다. 수지는 여전히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낮에 내가 여기 왔을 때, 엄마, 제발. 수진이 끼어들려 했지만 정순이 손을 들어 막았다.
조용해. 이제는 말해야 한다. 정수는 다시 민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오늘 낮에 내가 여기 왔을 때 수진이 혼자 있지 않았다. 민수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남자가 있었어. 수진이와 함께. 정순의 말이 끝나자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민수가 말을 더듬었다. 그리고 아내를 돌아보았다. 수진아,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정수는 계속해서 그날 본 것들을 말했다. 현관에서 들었던 남자의 목소리, 거실에 있던 와인잔과 재킷, 딸의 당황한 모습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다. 민수는 말을 들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수진아, 이게 사실이야? 민수가 아내에게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민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다. 왜 그랬어? 민수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너무 힘들었어. 당신은 집안보다 일만 챙기고 난 늘 혼자였어. 아이 키우는 것도 집안일도 모든 게 다 내 몫이었어. 수진의 말에 민수가 반박했다. 그래서 바람을 핀 거야. 그게 이유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정말 친구였어. 직장 동료였고 그냥 얘기만 나누던 사이였어. 그런데 점점 뭐가. 민수가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점점 감정이 생겼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같았어. 당신은 늘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회사 일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줬어. 수진의 변명은 계속되었다. 잠깐만 흔들린 거야. 진짜 사랑한 사람은 당신이야. 가정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치를 떨며 말했다. 잠깐 흔들린 게 가정을 무너뜨린다. 잠깐이라는 게 뭐야? 하루, 일주일, 한 달. 정순의 질문에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 아이는 어떻게 될 거야? 정순이 계속 말했다. 그 웃음 뒤에서 내가 다른 남자와 즐거워하는 그 시간에 내 아이는 뭐가 되는 거야? 그때 방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 같았다. 천진하고 맑은 웃음소리였다. 그 소리가 세 사람의 가슴을 더 아프게 갈랐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행복하게 놀고 있는데 그의 가정은 지금 무너지고 있었다. 민수가 벽에 주먹을 쳤다. 젠장. 손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누구야? 그 남자가 누구야? 민수가 아내에게 물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해. 누구라고? 회사 후배야. 마케팅팀에 있는. 이름이 뭐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
내 아내를 뺏어간 놈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고. 민수가 소리를 질렀다. 정수는 주저앉은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였다. 수진아. 정순이 딸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내가 반찬을 싸들고 온 이유가 뭐였는지 아니?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지치지 않도록, 내가 버틸 수 있도록, 내 가정을 지키라고 그랬던 거야. 정수는 계속 말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고등어를 조리고 멸치를 볶고 김치를 담근 이유가 뭐였겠니? 엄마, 버스를 3번 갈아타고 2시간을 달려온 이유가 뭐였겠니?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내가 혼자 아이 키우느라 힘들까봐, 남편이 출장 가서 외로울까봐, 그래서 엄마가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였어. 수진이 더욱 크게 울었다. 그런데 넌 스스로 그 집을 불태우고 있었어. 정순의 말이 끝나자 부엌이 조용해졌다. 준호의 웃음소리만 간간히 들려왔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그랬어? 두 달 전부터.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2달이나. 2달 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야? 민수가 벽에서 떨어져 나와 아내 앞에 섰다. 그동안 나는 뭐였어? 바보였어. 아니야, 당신을 사랑해. 정말로.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배신해? 민수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다. 정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만해, 다들 그만해. 정순이 소리쳤다. 이제 와서 서로 원망해봤자 뭐해. 이미 벌어진 일인데. 정수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아, 이제 선택해야 한다. 가정을 지킬 거냐, 아니면 그 남자를 택할 거냐.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말만으로는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남자와는 완전히 끝내야 하고, 민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해. 민수가 고개를 흔들었다. 증명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한 번 깨진 신뢰를. 쉽지 않을 거야. 정순이 인정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빠, 할머니, 왜 다들 울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새 어른은 말을 잃었다. 정순이 준호를 안아들었다. 할머니가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 괜찮아. 아이는 할머니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 할머니, 오늘 반찬 가져오셨죠? 맛있겠다.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무너진 가정의 현실을 더욱 아프게 했다. 정수는 준호를 품에 안고 생각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은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어떻게든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할지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사흘 동안 수진의 집은 조용했다. 민수는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수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준호만이 상황을 모른 채 평소처럼 뛰어다녔다. 정수는 그 사흘 동안 집에 머물며 손주를 돌봤다.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조금 더 놀아주려고 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 집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고 있는 것이었다. 사흘째 되는 아침 수진이 부엌으로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응. 정수는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했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정수는 설거지를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다. 먼저 그 남자와 완전히 끝내야 한다. 정순의 말은 단호했다. 회사를 그만두든지, 부서를 옮기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만두든지. 어떻게든 완전히 차단해야 해. 알아요. 이미 끝냈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수가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해야 해. 정순이 계속 말했다. 핸드폰도 바꾸고 연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상담을 받아라. 상담료. 부부 상담이든 개인 상담이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 혼자서는 안 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순의 조언은 계속되었다. 무엇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말로는 한계가 있어. 그날 오후 민수가 처음으로 수진과 대화를 나눴다. 정순이 준호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 사이였다. 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몰랐지만 정순이 돌아왔을 때 두 사람 모두 울었던 흔적이 있었다. 어머니. 민수가 정순을 불렀다. 그래. 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수진이가 외로웠을 만도 해요. 민수의 말에 정순이 고개를 저었다. 내 탓이 아니다. 부부가 되면 누구나 어려움이 있어. 하지만 그것이 배신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 하지만 민수야, 내가 자책할 필요는 없다. 물론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이번 일의 책임은 수진이에게 있어. 정순의 말이 민수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 며칠 후 수진은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엄마, 나 잠시 친정에 가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 준호도 데리고 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나도 다시 생각해보고. 정수는 잠시 생각해보았다. 민수는 뭐라고 하냐? 동의해요. 자기도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럼 그렇게 해라. 정순이 동의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돼.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시 시작하기 위한 거여야 한다. 일주일 후 수지는 준호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기차역에서 정순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딸의 모습을 본 정순의 마음도 아팠다. 하지만 엄하게 대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울지 마라. 이제 와서 울어봤자 소용없어.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 수진이 물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수는 딸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히 대답했다. 다시 시작은 내 몫이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 정수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꼭 기억해라. 사람은 배고픔은 견뎌도 배신은 못 견딘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민수가 널 용서한다고 해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야. 평생 가져가야 할 상처일 수도 있어. 정순의 말이 무거웠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준호를 위해서라도. 그날부터 정수는 손주를 돌보며 딸을 지켜보았다. 수지는 하루 종일 멍하니 있거나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뒤섞인 상태였다. 한 달이 지나고 수지는 정순의 권유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군청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였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정순이 강하게 권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상담을 받으면서 수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2달째가 되어서야 민수가 찾아왔다. 수진과 준호를 보러 온 것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차분해 보였다. 그래, 많이 힘들었지. 정순이 사위를 맞으며 말했다. 네, 많이 힘들었어요. 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도 상담을 받고 있어요. 부부 상담이요. 그래, 혼자서. 네, 혼자서요. 수진이가 돌아올 수 있을지, 저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요. 민수의 말에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세 어른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준호가 중간에서 웃고 떠들어서 분위기가 조금은 밝아졌다. 아빠, 서울 가면 또 놀이공원 갈 거지? 준호의 말에 민수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갈 거야. 할머니도 같이 가요. 준호가 정순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여기 있어야 해. 대신 아빠, 엄마랑 재미있게 놀아라. 정순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식사 후 민수와 수진이 따로 대화를 나눴다. 정수는 일부러 자리를 피해줬다. 1시간 정도 후 2사람이 나왔다. 모두 울었던 흔적이 있었다. 어머니. 수진이 정순을 부르며 말했다. 저희 다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보기로 했어요. 수진의 말에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하지만 말로만 해서는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한 주일 후 수진과 준호는 서울로 돌아갔다. 민수가 직접 데리러 왔다. 정수는 기차역에서 배웅하며 딸에게 당부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네, 엄마. 그리고 힘들 때는 연락해라.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고. 기차가 떠나고 정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갑자기 집이 조용해졌다. 그 후 몇 달 동안 수지는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다. 민수도 가끔 안부를 물었다. 상담을 계속 받고 있다고 했고 부부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했다. 쉽지 않았지만 둘 다 노력하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수진이 좋은 소식을 전해왔다. 엄마, 민수가 승진했어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부서로 옮겼어요. 그래? 잘 됐구나. 많이 바뀌었어요. 민수도 예전보다 집에 일찍 오려고 노력하고 저도 가정에 더 신경 쓰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다. 1년이 지난 후 정수는 서울에 있는 딸네 집을 다시 방문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고 갔다.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무거운 기운은 사라지고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다. 할머니, 준호가 달려와 안겼다. 많이 컸다. 우리 준호 많이 컸네. 정순이 손주를 안아들며 웃었다. 민수와 수진도 예전보다 자연스러워 보였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저녁 식사 후 정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수진이 와서 도왔다. 엄마, 고마워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다. 뭐가? 그때 진실을 말해주셔서요. 만약 엄마가 모른 척 하셨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었지. 많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예전과는 다르게요. 그래. 네.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도요. 그날 밤, 정수는 딸네 집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다. 오랜만에 손주와 함께 잠들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반찬을 다듬던 1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올랐다. 현관 앞에서 들었던 딸의 웃음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그때의 그 웃음은 정말 무엇이었을까? 일시적인 즐거움이었을까? 아니면 더 깊은 외로움의 표현이었을까? 정수는 생각했다. 사람의 삶은 정말 한순간의 웃음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픈 진실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끝까지 이 아이의 울음을, 이 가정의 울림을 지켜낼 것이다. 준호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정순에게는 희망이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했다. 딸의 가정이 진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물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 이제야 진짜 잠이 올 것 같았다. 손주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정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정수는 다시 반찬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걱정이 아니라 기쁨으로 만들고 있었다. 딸의 가정이 건강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들린 딸의 웃음소리는 이번에는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다.